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반소매 차림이 춥게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여름 더위를 생각하면 이 쌀쌀함이 반갑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름이 한풀 꺾인다는 지난 9월의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과 평균 최저 기온조차 기상관 측망을 갖춘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록됐습니다. 평균 기온은 22.2도로 평년보다 2.1도 높았고 평균 최저 기온은 3.1도 높은 18.7도를 기록했는데요. 기온이 이렇게 높았던 원인은 9월 상순에는 햇볕이 강했고 9월 중하순에는 따뜻한 바람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글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그동안 날씨 때문에 바깥 활동 피해왔다면 선선한 날씨 속에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는 연휴 마지막 날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10월 9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아침 안동은 10도, 영주 8도로 비교적 쌀쌀하게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영주 21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구름이 많다가 주 후반에는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안동시는 국립민속박물관 안동분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해 낙후한 북부 지역의 전통문화 전승과 더불어 문화유산 보존의 중심 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안동시와 안동문화원은 202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장에 서명운동 부스를 설치해서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국립민속박물관 안동분관의 필요성과 시민의 염원을 알리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서명에 참가한 시민들은 안동시는 도청이 자리한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문화재 339점과 세계유산 6점과 함께 다양한 전통 민속 문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 기반 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문화적 소외가 심각하다고 공감했습니다.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문화원 또한 경북 북부 지역 전반에 걸쳐 전통 민속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문화 기반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국립민속박물관 안동분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최근 며칠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종일 흐린 날씨 계속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가을 추위 없이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최고 22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포항 사랑 연날리기 한마당이 오늘 오후 4시까지 포항 연일 신부조장터 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개막식이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세계로 도약하는 K배터리 메카 포항 더 높이 날아라를 주제로 꼬리연 만들기와 날리기, 대형 창작연과 스포츠 카이트 시연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꼬리연 만들기 키트 1000개를 배부하는데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연을 직접 만든 뒤에 높이 날리기 대회를 열고요. 연날리기를 주제로 한 사생대회와 포항의 꿈을 주제로 한 사행시 대회를 통해서 각각 13명씩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 전통놀이 도전 3종 경기와 도자기 물레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즐겨볼 수 있는데요. 가을 하늘을 향해 다양한 연을 날려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에서 전해드립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6도 높은 20.6도, 습도는 66%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에서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부터 해상에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겠으며 바다의 물결 파고 최대 3m까지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
울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난 6일 어린이급식소 2개의 기관을 방문해 8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 순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형극은 부글부글 배 아픈 냠냠이란 주제로 손 씻기 생활습관, 편식 예방, 저염, 저당 맞춤 교육을 구성했으며 관람한 원생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부글부글 배 아픈 냠냠이는 평소에 손을 잘 씻지 않는 주인공 냠냠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편식의 해로움과 손 씻기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어린이 건강 교육이 주 내용으로 식생활 안전 마술쇼, 인형 캐릭터와 함께 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울릉군은 앞으로 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해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577도를 맞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행사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한글 학자들은 이윤재 선생에 대한 관심과 기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한글학회 대구 지회장이자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장인 김덕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이윤재 선생 한글과 관련 있는 분 같긴 한데요.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이윤재 선생님이 사실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교육 운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국어학자이고 역사학자이신데요. 일제 치하에서 3번씩이나 옥고를 치른 분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이제 그 이분이 했던 일이 1919년에 네. 그 평안북도 영변의 그 숭덕학교 교사로 계시면서 그때 19년에 우리가 3.1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3.1운동, 만세운동 있을 때 그 지방에 만세운동 시위를 주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경에 잡혀가지고 평안 감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셨거든요. 네. 이게 아마 첫 번째 옥고를 치르신 내용이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 언제 또 옥고를 치르셨나요?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추록하신 뒤에 이제 중국 북경대학에서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그다음 29년 10월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어 사전 편찬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집행위원이 되어 실무를 담당하셨고요. 네. 그리고 32년에는 조선학회의 그 한글이라고 하는 지금도 간행되는 기관지가 있는데 그 한글을 간행을 하시게 되고, 네. 그다음 이를 통해서 한글과 그 한국사 연구에 이제 노력을 하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런 것을 해설하는, 그리고 해설한 내용을 보급하는 그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34년인가 그때 진단학회에 이제 창립에 참여하셨고, 36년부터는 그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완성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7년에 수양동우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일경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1년간 옥고를 치르셨고,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41년에 이제 기독 신문사 주필로 일하시면서 우리 한글 보급과 우리말 사전 편찬에 주력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체포된 것이 42년에 소위 그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세 번째 체포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43년 12월 8일 새벽 5시에 그 감옥에서 펼쳐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그 이윤재 선생님 서가신 지 80주기가 되는 해죠. 네. 3번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한글 연구와 또 보급에 앞장선 그런 분이네요. 예. 이렇게 그 일제가 한글 연구와 보급에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막아서는 이유는 한민족의 그 고유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힘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언어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언어가 나의 삶과 정신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데 이게 나의 사고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주시경 선생님이라고 국어학자이시고 민족주의자이신 주시경 선생님도 이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일제가 그 한말글을 없애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고 말살시키겠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우리말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새삼스럽게 더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자, 예. 이윤재 선생은 그러면 대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분입니까? 예. 이윤재 선생님이 1888년에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윤재 쌤이라고 하지만 한매쌤, 한매, 환산 이렇게도 이제 아우를 붙여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대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1910년에서 1911년 사이에 현재 대구 개성 중고등학교 전신인 개성학교에서 이 고등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서 바로 우리말과 우리글 우리의 역사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윤재 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또 하나가 이제 셋째 따님이 이 대구에 그때 이제 사셨거든요. 네. 보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묘소를 이제 대구 달성군 합인면 마천산이라는 곳에 묘소를 이제 모시게 되었죠. 네. 셋째 따님 때문에 또 음택 묘소도 대구에 이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윤재 선생의 묘소가 이 대구 달성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이윤재 선생님이 1962년에 정부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건국훈장을 받게 되면은 국립현충이라든가 국군묘지에 이렇게 이제 안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가 2013년이지 싶은데 유족분들의 뜻에 따라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전에 계속 이 한글학회 대구지회 회원들하고 또 관련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글만 날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경축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그쪽에 이제 찾아가서 참배를 드리고 했거든요. 네. 그런 장소가 없어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장을 하고 난 뒤에 무덤 앞에 있었던 한글로 된 묘비가 있었습니다. 네. 국학자 환산 이윤재님의 무덤 이렇게 된 한글 묘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사실 좀 3년 정도 방치를 하다가 네. 2016년에 김해 한글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나비공원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방치 상태에 있다가 지금 김해 한글박물관 쪽으로 이전됐나요, 그러면? 그렇죠.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이게 이제 좀 이장을 하고 난 뒤에 사실 이 비석이 되게 의미 있는 비석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구에 무슨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는 거죠.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대구에서 이렇게 고등과정 공부를 수학을 하셨고 또 묘도 대구 달성 합인에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남아있던 묘비마저도 지금은 한글박물관 김해 쪽으로 지금 이전이 된 쪽. 상태입니다. 네, 태어나신 곳으로 가시면 예, 되죠. 그렇군요.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한글을 지켰던 분이고 또 그 관심과 열정이 대구에서 일단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의 묘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를 했었다니까 참 부끄럽고 참 아쉽고 죄송스럽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나운서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 한글학회 대구지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이윤재 선생을 기억하고 또 기념할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이분이 그 대구 개성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한글 운동이라든가 그 한국사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네. 이 대구시도 좀 이 선생님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조금 이런 그런 의견을 대구시 측에도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사정이 있어서 그게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뭐 예를 과전 장소 같으면 개성학교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우리 대구 근대 역사관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이 선생님 좀 업적들을 조금 기리는 추모 공간 이런 걸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년간 대구에 살고 있었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분명히 예, 어떤 발자취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꼭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구 시민에게 이윤재 선생이 어떤 점들을 좀 알리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어쨌든 크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현재 우리가 한글 맞춤 통일한 이런 거라든가 네. 표준말 모음 이런 것도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만드신 분이고 네. 또 우리가 한글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도 있었지만 그것의 뿌리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이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분이면서 네. 또 실제 목숨을 바쳐서 한글과 우리 말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뜻을 조금 잊지 말고 이분이 마음속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우리 말과 우리 글에 대한 사랑을 조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정신과 노력을 한번 그려볼 수 있고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글날을 맞아서 또 우리말과 글을 가꾸는 방안들이 또 많이 논의될 텐데 교수님께서 우리가 일상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한글이 왜 우수한가 이런 것을 조금 알고 있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 공기의 소중함을 사실은 조금씩 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쓰는 이 한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종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그런 작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은 세계에서도 이 문자 자체가 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류가 막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네. 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한글 배우기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사실 우리 글이 없어서 이제 어려운 백성들한테 우리말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글을 만드셨고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말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까지 희생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우리말을 쓰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렇죠. 뭐 외래어라든가 예. 어려운 표현이라든가 또 혹은 뭐 세대 간의 문화적 저해 표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참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종께서 이제 네. 만들어 주신 이런 한글의 은혜와 또 우리 말글을 지키기 위해서 네.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어떤 그런 정신을 잊고 사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할 그렇습니다. 예. 하더라고요.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글의 소중함과 또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한글학자, 특히 우리 지역과 관련돼 있는 이윤재 선생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덕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였습니다.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해 지역 곳곳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그중에 다문화 한글 100일장에 다녀왔다고 하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금요일 달서구에 위치한 병암서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오전 시간부터 외국인 주민들은 준비된 선비옷과 탕건을 쓰고 고즈넉한 병암서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대회는 한글날을 맞이해 외국인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100일장과 더불어 그림 그리기 행사를 열었는데요. 가야금 연주로 흥을 올린 참여자들은 시제가 발표되자 열심히 작품을 그리고 써내려 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시합 부분의 주제는 뭐라고 써있죠? 행복입니다. 이 스킬 부분의 주제는 우리 가족 이야기. 이웃나라 친구입니다. 네, 오늘 그림 그리기 부분 주제는 이웃나라 친구입니다. 한글이 사랑하는 날이에요. 다른 나라의 친구 그렸어요.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을 바르고 예쁘게 사용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린이들 말처럼 한글을 바르고 또 예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회에 참여한 외국인 여성들도 만나봤는데요. 한글날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윤재희입니다. 한국에서 5년 되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어요. 네.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선생님 있어서 한국어 공부했어요. 어려워요, 진짜요. 언어는 의미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화이팅! 호티듀히니입니다. 한글날 만들어 왔어요. 한글날 세종대왕 만들어는 한글이에요. 행복은 그림가예요. 말하기. 문법하고 말하기 어려워요. 열심히는 한국어를 공부하겠어요. 선헌동 살아요. 은윈티느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왔어요. 제가 한국 온 지 4년 3개월 되었습니다. 어렵고 이해도 못했어요. 근데 한국 왔다가 남편까지 살아서 한국 사람도 얘기하고 점점점 한국 할 수 있어요. 한글날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문화센터도 가서 공부하고 인터넷으로도 공부합니다. 앞으로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한글 100일장에 나올 정도면 정말 한글을 잘 사용할 줄 알고 네. 또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글짓기를. 예. 네. 외국인 주민분들도 앞으로 한글을 잘 배우고 또 사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의 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달서구 가족센터의 다문화 가족 지원팀을 맡고 있는 서유지은이라고 합니다. 제577도 한글날 기념을 해서 저희 센터에서 다문화 한글 100일장 한글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행사는 이제 한글날 맞이해서 달서구 내에 있는 이제 외국인 주민분들, 뭐 결혼 이민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생분들 등등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제 본인의 한글 솜씨도 뽐내는 자리입니다. 저희 오늘 제출하신 작품들을 이제 심사를 통해서 11월쯤에 저희가 전시회를 열 예정이고요. 그 전시회와 이제 같이 이제 시상식도 같이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 이제 센터에서 이제 한국어 수업이 정규반이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들께서 한국에 처음 오시면 이제 한국어 수업을 이제 바로 듣다 보면 한국말을 바로 접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으신데, 같은 반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같이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말하기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쓰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또 개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행사가 이제 관내 또 어린이집 또 유치원의 아동들도 오고 이제 가족분들도 같이 이제 참여하는 행사라서 다문화 가족분들과 비다문화 가족분들이 함께 하면서 조금 어우러지는 그런 이제 하나가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날, 한글날입니다. 네. 우리의 한글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네, 현장 리포트 다문화 한글 100일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예,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가 더욱 쟁점화되면서 지금 지역 간의 갈등으로도 퍼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6일입니다. 2022년 4월 구미시와 체결한 이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 해지 통보의 후속 조치로 이 구미 산단 유해 물질 배출 업종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이게 신공항 화물터미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대구시와 구미시와의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논란의 핵심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논란은 이 공동 합의문 해석 차이에서 촉발이 된 겁니다. 2020년에 대구 경북 신공항을 군위와 의성에 걸쳐서 이 짓기로 하면서 대구시 경북도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이제 관계 당국이 이 두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로 이 공동 합의문을 작성해서 발표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해 7월에 군위군에는 아시는 것처럼 대구 편입 그리고 이곳에 민간공항 터미널을 설치한다는 약속을 해줬고 예. 다음 달에는 의성군에 항공물류단지 같은 항공물류 관련 시설을 집적하기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항공물류단지 이게 예, 문제가 되는 단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북도와 의성군이 의성군 입장은 그러니까 항공물류 관련 시설에 화물터미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와 다르게 대구시하고 군위군은 이 민간공항 터미널은 이 여객 화물터미널을 이제 아우른다. 그러니까 화물터미널이 민간공항 터미널에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말에 국토부가 이 화물터미널을 이 군위군에 배치한다는 내용의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으니까 이제 의성 쪽에서 반발은 지금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도 화물터미널을 민간공항터미널로 이제 해석을 한 거네요. 그렇죠. 포함을 시켰으니까. 네. 자,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한 경상북도 또 의성군과 협의 마감 시한을 이달 말로 정하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홍 시장이 지난 4일이었습니다. 시청 상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화물터미널 위치와 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이 경북도 그리고 의성군과 협의는 이달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만약에 화물터미널 위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신공항을 최종 후보지 중에 하나였던 군위군 후보로 이제 옮기는 방안까지도 현재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구시가 이달 중에 국토부 그리고 경북도 의성군과 한 자리에 만나서 이 화물터미널과 관련한 논란을 끝내고 신공항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구시 입장은 견고하죠? 맞습니다. 이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은 이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객터미널하고 활주로와 인접한 현재 위치 그러니까 군위에 배치를 하고 항공물류단지가 들어서 의성에 대한 또 추가 지원책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 대구시 입장인데요. 네. 경북도 측에도 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신공항 사업이 늦어질수록 이 대구 경북 전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대구시 논리입니다. 의성 항공물류단지 개발 계획이나 뭐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의성군을 설득해 줄 것을 경북도에 대구시가 요구할 방침입니다. 예. 그런데 이 대구시와 의성군 갈등 네. 구도였단 말입니다. 근데 네. 여기에 갑자기 구미시가 등장하게 됐어요. 이건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이제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둘러싸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김장호 구미시장 간의 공방인데요. 네. 지난달 21일에 김장호 시장이 대구시가 주장하는 이제 군위군의 화물터미널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니까 이 홍 시장이 다음 날
뭐 분탕질을 치려 드느냐라고 이제 일침을 놓으면서 구미시장에게요.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 시작된 건데요. 그러니까 홍 시장 측 입장은 의성에 물류단지를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김 시장이 현재 이제 구미에 물류단지를 설치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 구미 군의관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이제 협상 실무를 담당했는데 화물터미널을 구미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구미에다가 물류단지를 놓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 겁니다. 이게 김 시장이 앞서가지고 경북도의 기조실장으로 재직을 했거든요. 예. 이때 대구 경북 신공항 유치 TF 반장을 했습니다. 이도지사와 함께 신공항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홍 시장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설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압박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는 2022년 4월에 구미시와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을 해지를 했거든요. 예. 이거에 이제 후속 조치로 구미 산단 유해 물질 배출 업종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이제 압박에 나선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구미시의 상수원 이전 거부로 인한 협정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서 시민들의 수돗물 원수 확보를 위한 이 정상적인 후속 절차로 보이는데 네. 그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신공항 화물터미널 논란에 좀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 시장 또 이런 해석에 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게 의성군이 기존에 합의된 화물터미널 배치를 두고 끝까지 때를 쓰면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네. 또 앞으로 구미공단에 기업 유치를 할 때 업종 제한 동의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구미공단의 유발업체, 공유 유발업체는 전혀 입주치 못하도록 할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의 이런 방침은 홍 시장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을 둘러싼 대구시와 의성군의 불협화음이 이제 중재에 나선 경북도와 그리고 구미시까지 끼어든 형태로 지금 확산이 돼가지고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지금 몰고 올 것으로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의 어떤 구미 산단에 대한 어떤 엄정한 입장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네. 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대구시는 이 전체 식수의 70%를 현재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페놀 유출사와 같은 과거의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이 구미시의 낙동강 수질 개선하고 보존 노력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 네. 협정 해지 통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낙동강 유역에 수질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이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을 해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기업이 시설물을 가동하면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장 가동을 막을 계획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30년간 이제 페놀 사태 같은 이제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로 낙동강 물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면서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경하게 이제 동원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게 대구시 입장이고요. 예. 심지어 대구시는 국토부와 산업단지공단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구미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 변경에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달라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후 유해물질 배출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구시가 거부 의사를 표하기로 한 겁니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어떤 의지를 확고하게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한 갈등이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네.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지금 더해진 모습이 된 상태입니다. 네. 수습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황은 일단 뭐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까지 나서서 신공항의 원점 해기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좀 갈등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의성군 측은 대구시가 좀 의성 군민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 달라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로 생활터전을 떠나게 된 이 주민 자녀에게 첨단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취업을 알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이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김주수 의성 군수가 이 조치에 대해서 우선 뭐 이런 조치들은 다 좋은 얘기고 환영을 한다라고 좀 전제하면서 이보다 먼저 대구시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경우에는 민항의 화물터미널까지 군위에 다 보내고 의성은 군공항만 받으라는 얘기에 이 공항 유치 반대 움직임까지 보이는 의성 군민들의 화난 민심을 좀 제대로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민심을 먼저 좀 헤아려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대구시가 좀 자세 변화를 보일 때 화물터미널 협의가 좀 상호 소통 속에서 제대로 진행이 될 거고 뭐 이주민 지원 종합 대책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고요. 예.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의성군의 신공항 유치 포기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대구시에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의성을 궁지에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면서 부인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의성군도 신공항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 의성 입장도 좀 충분히 생각해 달라는 거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둘러싼 논란 좀 잦아들기는커녕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대구시, 의성군, 구미시도 이 신공항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화물터미널로 촉발된 갈등은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요소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등이 어떻게든 봉합될 거라고 보고요. 지역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더 이상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좀 슬기롭게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접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둘러싸고 촉발된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의 갈등이 대구와 구미 간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께서는 이 문제 첫 번째 이슈로 갖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앞선 코너에서 화물터미널하고 물류단지 이걸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갈등 양상 중에 홍준표 시장하고 대구시가 구미산단의 유해물질 배출업종에 입주를 막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것은 대구시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입장이겠습니다. 다만 신공항 시설 문제하고 결부되는 문제인지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일종의 카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 점은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별개의 문제인데. 네, 환경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대구시에서 구미 산단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기본적인 걱정일 수 있는데 물류 단지라든지 화물 터미널과 연계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홍준표 시장에게 이번 문제는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지역 내부 문제죠. 달성군 일부 지역의 수성구 편입 문제 결국 대구시의회에 막혀서 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내 갈등이 아니라 지역 간 갈등, 타 지역과의 관계 설정이 숙제로 놓여져 있습니다. 갈등을 표출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되겠고요. 다만 그 이상으로 수습을 하고 해법을 내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홍준표 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공공기관장들에게 11월 초에 사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엑스코 이상길 사장이 이 지시에 응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홍 시장의 방침, 지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홍준표 시장 방침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조금 더 공공기관장이 일찍 사퇴를 해서 후임자를 조속하게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공백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입장에서도 총선까지 현재 11월 초에 사퇴를 하더라도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 시점이거든요. 예. 정치인 입장에서도 홍 시장 요구는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치의 뜻이 없는 사람을 출마 예상자로 몰거나 법적 권한을 넘어서서 밀어내지만 않는다면 이 방침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홍 시장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참견을 할 수 있는 것이
대구시의회라든지 지역 정치권이고 이쪽에 압도적 다수파가 여권이거든요. 예. 근데 총선을 앞두고 경황이 없다 보면 충분히 살펴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대구시장 독단으로만 인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을 또 주의사항으로 꼽아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적합한 후임자 임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소식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상주 문경 지역구의 이미자 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미자 의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비정규직 비중이 32.9%였던 게 2022년 37.5%가 되었다는 건데요. 예. 임 의원의 주장이 뭐냐면 정규직 전환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 사이에서도 연봉의 상승폭 격차가 있었다. 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보다 자회사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봉 상승폭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정규직화 정책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규직화도 있겠지만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또 동일 업무 종사자 간의 격차 해소 이런 더 근본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은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반면에 이제 정규직화를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될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또 임 의원 같은 경우는 자회사 고용의 한계를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가령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었던 인천공항 정규직화 같은 경우도 자회사 고용이 상당 부분이었고, 근데 그 자회사 고용에도 반대를 했던 게 국민의힘인데, 예. 더 철저하게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의힘, 노동계, 민주당 등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될 문제겠고요. 예. 일단은 여러 세력들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 여기에는 한마음 한뜻입니다. 이것을 좀 낙관적 요인으로 삼고 계속해서 적정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중지를 모아서 예.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김 후보자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퇴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네, 지난 10월 5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죠.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 태도를 지적하면서 청문회를 감당 못할 거면 사퇴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 발언부터 평가를 해보자면 상임위원장은 회의 진행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료 제출이라든지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면 이것을 적절하는 것까지는 적절하지만 직접 사퇴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함께 김 후보자가 퇴장을 해버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고요. 청문회장 부근에서 대기를 했다지만 위원장의 사과를 청문회 속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예. 후보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끝내 재입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사상 초유의 보이콧 사태에 해당합니다.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주식을 친지에게 팔았다가 다시 산 이 주식 파킹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파행이 됐기 때문에 현 정부의 비교적 우호적인 조선일보에서도 여당과 장관 후보자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황당한 사태라는 사설을 썼고요.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동아일보도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실종 사건이라는 논설위원 칼럼이 나왔습니다.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윤 대통령 권한이겠지만 예. 김 후보자의 경우는 임명 강행이 더 두드러지는 사례가 되고 전국 경색의 원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예. 다른 후보자들하고도 유독 다른 사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도 전국 쟁점의 불씨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네, 또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이번 주 수요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한 군데서만 치러지는 재보선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높았다고요? 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율이 22.64%가 나왔는데요. 작년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높았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의 재보선
때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예. 근데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도 높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전투표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최종 투표율이 올라오지는 않았었다. 분명한 거는 투표자 중에 사전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을 뿐이다라는 점이라는 것을 유념을 하면은 최종 투표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투표율이 높고 낮음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것도 내다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서 정권 부정평가 여론이 높기 때문에 높은 투표일수록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는 한데요.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는 평소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국민의힘한테 유리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정부를 긍정평가하면서도 긍정평가의 강도가 약한 쪽은 기권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비율도 있기 때문에 투표율만 가지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거 이제 막판이 됐는데 이번 선거의 관건은 뭘까요? 네, 일단은 지역 일꾼론, 지역 개발론 이번 선거에서 나오고 있지만 큰 변별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 개발 공약이 비슷비슷한 그런 거대 양당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유권자들에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면면의 자질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타 후보들한테 친 이재명계 낙하산이라는 공세를 받고 있고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는 일부 지지자들은 공익신고자로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가 유죄 선고를 받았고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서 또 다른 비위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자질 논란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막판 관건은 저는 2030 세대와 제3당 지지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030 세대는 무당파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삶의 질을 따지고 공산이 높고요. 그리고 현재 선거에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자유통일당 후보들도 뛰고 있는데 이들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끝까지 이들 후보를 지지할지 아니면 사표 심리 때문에 거대 양당 쪽으로 표가 얼마나 새어나갈지 이것도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는 쪽은 큰 타격을 받게 되겠고 이기는 쪽은 승세를 타게 되겠죠. 다만 유의해야 될 것은 역대 재보선 역사를 보면 총선 전 마지막 재보선에서 진 쪽이 총선을 이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의 성패보다는 성찰하고 쇄신하는 쪽 그런 인상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쪽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정보 클릭. 10월 9일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인데요. 올해로 577도를 맞이했습니다. 한글날의 첫 시작은 각야날인데요. 주시경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연구가들이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을 한글이라고 지어 부르게 돼 1928년 우리가 부르는 한글날로 개칭됐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을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건조한 가을에는 눈도 건조하다는 느낌을 겪기 쉽습니다. 바람이 불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안구 건조증 예방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눈꺼풀 마사지를 하거나 온찜질을 하면 좋습니다. 또 컴퓨터를 많이 보는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 TV 사용이 많다면 일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면 눈의 긴장을 풀어줘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방치하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예방 방법 기억하셔서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길 바랍니다. (2023) 김천 포도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샤인의 가치, 김천과 가치라는 주제로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김천포도 전국가요제, 어린이들을 위한 매직버블과 벌룬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김천 트레저 헌터 등이 운영됩니다. 이번 행사는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인 14일과 15일 이틀간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2023 대구 메이커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대구의 초중 고등학교와 전문기관인 스페이스, 창업기업, 기관들이 참여해 다양한 메이커 체험과 문화를 알리는데요. 전시와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 상상아트 공모전도 열리며 행사 첫날에는 종이접기 아저씨로 알려진 김영만님의 특강도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알 수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대구 메이커 페스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군위문화관광재단은 이번 달 14일과 21일에 수성못에서 군위청년 플리마켓인 포레스트 마켓을 진행합니다. 군위청년 창업가 15팀이 모여 기획한 행사로 농산물, 공예품, 먹거리 등 군위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이벤트와 포토존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지역 내 청년들이 준비한 행사 방문하셔서 군위만의 매력을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소방청이 지난 10년 동안의 화재 현황을 정리한 화재 통계 연감을 내놨는데요. 해당 기간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였고 경북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발화 요인은 부주의가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담배꽁초가 3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방청은 건축물이 고층화, 복합화되면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소한 부주의로 소중한 삶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